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에센셜 오일 들어가야 돼요. 어,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에센셜 오일 들어갈 때 막 그 스프레이 타입으로 블렌딩된 그 해당 에센셜 오일도 맡아보고 또 그 느낌도 적어보고 또 오일을 그 에센셜 오일을 캐리 오일에 블렌딩해서 향기 맡아보고 이런 그 각각의 에센셜 오일을 좀 느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면대면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제대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인강으로 인해서 향기 못 맡았던 그런 향기들은 다 맡아보고 느끼게 해드릴 거니까 그 아쉬움과 궁금함은 그때 좀 풀어보도록 해요. 일단은 에센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자, 이 수업은 화장품 향료 및 아로마 테라피, 이제 4월 첫째 주 수업이에요. 이제 3월 넷째 주 수업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4월 첫째 주 수업 4월 6일 그리고 4월 7일 수업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에센셜 오일은요, 향기가 있는 식물은 다 허브라고 부르고 그 허브에서 그 향기를 내는 그 향유 성분을 추출한 것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했는데 모든 허브에서 에센셜 오일이 추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향기가 있는 그 부위에서 그 알맞는 추출법을 통해서 추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제 바로 저번 시간 에센셜 화학 시간 했을 때 에센셜 오일에는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이미 발견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까지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성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효능이나 향을 다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이 그 에센셜의 어떤 특징을 짓는 것에 있어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에센셜 구성하는 화학 성분은 그 탄소가 중심이 돼서 수소와 결합한 탄화수소 물이 중심이 되고 또 거기에 뭐 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다시 붙어서 작용기라는 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알코올, 뭐 알데하이드, 케톤, 뭐 페놀, 옥사이드 이런 부분들 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센셜 오일 중에 그 대표적인 효과가 어떤 경우는 한 가지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클로버버드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은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제놀로 인해서 그 에센셜 오일의 특정한 어떤 특징 또는 대표적인 효능 이런 게 그 이렇게 딱 측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로즈올 같은 경우는 300개 이상의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미미한 하나하나의 성분들이 다 그 로즈 오일의 어떤 특성들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가지 화학 구성 성분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아직 명백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들은 총 그때 말씀드렸죠 털 같은 데 끝에 있거나 아니면 그 식물의 그 도감처럼 그 안에 있거나 아니면 과일 계열 같은 경우는 껍질의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하는 역할은 식물에서 하는 역할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식물에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일단 해충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너무 많이 먹는 초식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또 그 수정을 돕는다고 했죠. 그래서 뭐 벌과 나비나 이런 것들을 유인해가지고 수정되게 하고 그래서 외분비 활동을 해서 열매가 익는 것을 빠르게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신진대사에 관여해요. 마치 인간의 호르몬하고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은 아이들은 잘 자라게 하지만, 혹시 우리 그룹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본다라고 한다면 향기를 더 많이 방출해가지고 그 식물이 그곳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제가 그때 코드라는 그런 이름을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대표적으로 식물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내고 난 다음에 독소가 나가는 독소 배출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에센셜 오일의 역할들이 식물 내에서 하는 역할들이지만, 이것이 또 그대로 우리 인간이나 아니면 동물들, 애완동물 같은 경우 이런 데 쓰여질 때 거의 유사하게 쓰여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센셜 강론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 뭐냐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리학이나 아니면 이런 거 간단하게 수업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아로마 테라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과목에서 조금씩이라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에, 교재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드린 유인물 같은 경우는 에센셜 오일 강론마다 오른쪽 상단에 S, P 또는 B 이 대문자로 3개를 나눠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율신경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먼저 자율신경계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에센셜 오일이 흡수되는 경로에서 후각으로 흡수되는 경로 파트에 결국은 향기 분자가 코로 들어오고 후각에 있는 후각세포에 닿으면 거기 후각 수용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후각 수용체가 이게 무슨 냄새인지를 감지를 하고 바로 후각 신경으로 전달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후구라고 하는 그 후각 수용체가 전달을 후구 쪽으로 한번 하고요. 후구에서는 바로 또 뇌로 전달이 돼요. 전기신호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특히 뇌에서도 신피질인 대뇌피질 말고 구피질, 옛날 피질이라고 말했던 변형계에 신호가 가고 그 변형계 안에 변형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것들, 또 편도라고 하는 우리 공포, 화, 짜증, 분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상, 하부,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뇌하수체 호르몬을 담당하는 뇌하수체 쪽으로 가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자율신경계 쪽으로 가서 우리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 향기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율신경계, 일단 자율신경계는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의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는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 하나는 부교감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은 심패틱이라고 하고, 심패틱 너브라고 하고, 부교감신경은 파라심패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에센셜 오일 강론에 보면 크게 대문자 S라고 돼 있는 거는 교감신경을 움직이는 거, 교감신경이 활동하는 것을 조금 돕는 향기라는 거, 그리고 대문자 P로 돼 있으면은 부교감신경을 돕는 향기라는 거, 그리고 대문자 B로 돼 있으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을 도와주는 향기라는 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율신경계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지고요. 자,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좀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교감신경계는 한마디로 뭐냐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기능이에요. 스트레스 파트 에센셜 강론 조금 지나가면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볍게 넘어갈 거지만, 자, 일단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왔을 때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도망가느냐 싸우느냐예요. 거기서 그게 1단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대표적으로 하는 기능이에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기능. 그러니까 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야! 뱀이 나타났어요. 시간 좋다. 어머, 뱀이야. 너무 귀여워 하고 만질 친구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기절하거나 놀라서 도망가거나 꼼짝 못하거나 할 거예요. 그죠? 자,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싸우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1단계 알람에서 삐용삐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교감신경이 지금 확 올라간 단계. 자, 만약에 그 중에 또 어떤 친구는 뱀을 잡겠다고 막 나무 막대기를 들고 막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교감신경인데, 자, 일단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싫은 공부는 아니고 막 하기 너무 재밌는 공부야. 그래서 막 집중도 너무 잘 되고 막 이해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재밌고 막 뭐가 막 쫙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도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할 때 나 이번 여름에 진짜 멋진 몸매 만들어가지고 진짜 비키니 한번 제대로 입어볼 거야 해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막 에너지가 막 열심히 할 거야 막 하면서 막 몸도 움직여지고 하죠. 그 역시 교감신경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예를 들어서 지나쳐요. 그래서 또 어떤 게 또 교감신경이냐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에 대항할 때 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쳐요. 그리고 그게 성적으로 연결돼서 내가 막 신경 과민까지 왔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혹시나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뭐 인턴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뭐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긴장 말고 물론 좋은 긴장도 교감신경에 들어가요. 근데 나쁜 긴장 뭐 나한테 소리 지르지 않을까 또 내가 뭐 잘못했는지 책 잡진 않을까 막 긴장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신경 과민이 걸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그 수치 자체가 높으면 지금 그 사람도 없고 지금 되게 조용하고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갑자기 어디서 드릴 방송 소리가 윙 하고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 하고 터져요. 이런 것도 지금 그런 거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고 해요. 지금 교감신경이 지금 정상적인 수치를 넘어서서 그냥 계속 그 높은 수치에 있을 때를 우리가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감신경 조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일단은 교감신경이라는 게 움직인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에피네프린의 작용으로 혈당이 높아져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요. 심박이 증가해요. 쿵탁쿵탁쿵탁쿵탁. 그리고 골격근이나 그 동맥들이 다 확장돼요. 그리고 그래서 왜요? 혈액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내장 동맥을 수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할 때는 소화가 안 되는 게 바로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앞전에는 근골격근의 동맥이 확장되는 거고 거꾸로 내장 동맥은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증가되고요. 피부 점막은 수축해요. 그리고 땀은 증가하고요. 간에서 당을 분해하는 양과 속도가 증가를 하고요. 지방 분해는 증가가 돼요. 왜냐면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소화 기능은 감퇴를 해요. 자, 그냥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뭔가 운동할 때 그리고 뭔가 활동할 때 이럴 때를 상상해 보면 좋아요. 활동할 때 막 심장이 쿵탁쿵탁 더 뛰고 막 근육에 힘이 빵빵 들어가고 또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더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밥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운동하면 운동이 돼요? 운동 안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장하거나 이러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안 먹어요. 안 먹는 친구도 꽤 많아요. 왜? 소화가 안 되고 내가 힘드니까. 뭐 물론 밥맛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 시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생리적인 일들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수도 기본적으로 화가 많거나 짜증이 많거나 이렇게 좀 증오심이 높은 사람들에서는 이 신경 수치 자체가 높아가지고 막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자,
반면에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부교감신경계는요, 교감신경하고는 다르게 평온한 상태에서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과정을 수행해요. 즉, 우리 복식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가 중에 이렇게 운동적인 요가 말고 약간 명상적인 요가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음악 들을 때, 그러다가 잠잘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잘 때, 이럴 때가 이제 부교감신경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뭐를 하냐? 부교감신경이 활발이 되면은 앞에서 말했던 에피네프린하고는 다르게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활성화돼요.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다시 얘기할 때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혈압은요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 파트를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아세틸콜린의 활성화로 축동, 동맥 확장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뭐냐면 아까 교감신경계에서는 에너지가 돌면 근육을 써야 되는, 아까 도망치거나 싸우거나도 마찬가지인데 근육에 힘이 빡 들어가서 뭔가 빨리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골격계 동맥이 확장되는 거지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는 그냥 동맥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동맥이 확장돼요. 그러면 혈액의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늦어져요. 왜? 내가 흘러야 되는 공간이 커져서.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러면서 혈압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심박 및 호흡도 당연히 낮아지죠. 대신에 거꾸로 뭐가 되냐면 소화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고 나면 졸린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밥을 먹고 나면은 위에서 이 음식물들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혈액들이 다 이렇게 위쪽으로 가서 그쪽의 기능을 활발하게 돋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은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지금 움직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밥을 많이 먹거나 우리가 뭔가를 먹고 난 다음에 졸리거나 나른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땀샘 분비도 낮아지고, 그리고 동공도 낮아지고, 다만 내장의 혈류는 높아집니다. 왜? 소화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는 우리의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자, 근데 얘네들은 도르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도르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감신경이 쫙 활동해서 우위가 되면 부교감신경은 당연히 내려가고요. 수치가.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올라오면 교감신경계는 당연히 내려가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딱 밸런스 똑같은 수치에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다른 게 무언가가 하나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서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기준점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항상 나른하고 졸리고 이게 더 먼저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활동하고 싶고 에너지를 막 쓰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럼 에너지가 돌죠. 그리고 활동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뭔가를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면 얘가 조금 더 올라가고 부교감신경계는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다 썼거나 아니면 중간에 밥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이제 밤이 돼서 쉬고 있다, 밤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원래의 수치로 내려오면서 부교감이 살짝 올라가면서 이제 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이른바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근데
이 항상성이 특히나 지금 현대인들은 많이 깨져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졌다 또는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기능 자체가 지금 기능을 상실했다 해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항상성 유지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그렇지 않은데 막 심장이 막 뛴다든가 아니면 막 설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신질환하고 관련된 자율신경계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게 요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항상성이 깨졌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가 속색이고 있어. 남자친구 때문에 열이 많이 받았어. 근데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남자친구가 떠오르거나 남자친구 생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냥 아우 짜증나 이게 아니라 막 심장이 쿵쾅쿵쾅 막 뛰고 막 갑자기 열이 확 오르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센터를 하고 있으면서도 많이 받는 질문이나 현대인한테 많이 필요한 게 실제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될 때 교감신경계가 잘 움직여서 에너지가 쓰여지고 머리가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야 되는 게 근데 그게 깨져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젊으신 분들이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든. 근데 그런 부분에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아로마 테라피가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히 뭐 소화가 안 되고 숨 쉬는 게 어렵고 이 증상까지 가기 전에 일상에서 나의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아로마 테라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다시 한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는 조절하는 활동들, 하는 기능들 다시 한번 적어놨으니까 이 페이지 꼭 한번 보시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피부관리나 스파나 뭐 지금 화장품이나 향수, 방향업계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고 이걸 모르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획하거나 제품을 마케팅하거나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여러분들 유인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4월 첫째 주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두 번째 강의부터 에센셜 오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